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홍대선 작가님을 2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야기 일부분 하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막 빠져들어가지고 준비한 걸 소화를 다 못했거든요. 그랬군요. 댓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재밌다고. 역시나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 홍대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그러세요? 조금 이제 폼 잡고 싶어가지고 괜히 그냥 겨울이 되고 네네네. 좀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있어 보이고 싶은데 별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겨울 남자. 예. 겨울 그래서 제가 아까 딱 오면서 아이고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딱 이러려고 하는데 예. 목발을 짚고 계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해 복은 새해 받으면 예. 되죠. 여러분도 그렇죠.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 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인의 탄생 홍대선 저자님 통해서 한국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건데 또 이제 국제 정세 또 우리나라를 둘러싸는 환경도 지금 같이 공부해 보면 딱 좋잖아요. 지금 중일 갈등이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쉽게 과연 끝날 것인가 하는 물음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최근에 일단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최근에 중일 갈등을 꿀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 대한민국이 해방 후에 국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네. 이렇게 한숨 놓고 뒤로 물러나서 남들이 주변국들이 싸우는 걸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언제 왔나 싶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꿀잼이라고 하면 네. 그 나라들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심각해요? 우리만큼 동아시아에서 예. 지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포함 지금 10강으로 분류된 국가 중에서 예. 한국만큼 철저한 피해국이 없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두 나라가 싸우겠다는데. 예. 그리고 이게 왜 꿀잼이냐면, 자, 홍대선 작가님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평가입니다. 네. 이게 왜 꿀잼이냐면, 지금 중국에 10년 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던 한한령이 예. 거의 지금 종막을 고했다라고 지금 뭐 국내에서나 중국에서 평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한한령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정책은 중국에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었죠.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실제로 없었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그럼요.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실존했죠, 실존. 당 수뇌부에 소위 말하는 우리 아저씨들 표현으로 오다가 떨어지면 알아서 중국 사회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그 한한령이 일본으로 옮겨가서 한일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금방 끝날 것이 아니다. 네.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동아시아의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고 이제는 중일 갈등의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숨 쉴 틈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꽤 당분간. 한한령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동북공정이나 김치공정, 한복공정,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 영토와 인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흡수통합 욕구와 같은 것들은 네네네. 다 중국의 100년 대계예요. 이게 5년, 10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제국이잖아요. 다시 시즌2는 돌아올 겁니다. 한한령 시즌2는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벌었다는 거죠. 예. 이제는 일단 한일령 시즌1이 시작이 되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것도 이제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왔던 온갖 별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정치술을 다 동원해서 고도의 독재 정치를 펼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가령 한한령을 펼친다 그러면 모든 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랬죠. 우리 기억나죠. 그렇죠. 자, 기업을 제재하고 전방위적으로. 우리 그 문화 수출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땅에서 퇴출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김치 공정, 한복 공정이 갑자기 이제 그 폐악질을 하듯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서 네네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욕망을 드러내는 문화 콘텐츠들이 갑자기 중국을 휩쓸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장진호. 누구요? 장진호라는 영화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국 전쟁, 우리에게는 이제 중공군이 침탈을 해서 우리가 다 통일할 뻔한 그 한국 전쟁을 망쳤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구원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서로 승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 기념비적인 승전에 참전했던 인민해방군, 의용군 용사들이 다시 서울을 찾아서 잘난 체를 하고 다닌다라는 영화도 있고 장진호 같은 경우는 미군을 한반도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미군을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욕망을 본인들의 14억 인민들에게 드러낸 콘텐츠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휩쓸고 있는 역사 영화는 731이에요. 731 부대. 731 부대. 일본에 대해서 더 한번 이제 감정을 끌어올리는. 예, 공격의 방향을 지금 일본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이거는 그리고 일본 연예인이 일본 가수가 중국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고 쫓겨나고 네, 마이크 뺏기고 그러니까 체포되듯이 끌려나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 그냥 한번 일본에 화 좀 낼게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천천히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든 일본이든 서로가 물러나갈 수 없는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에 지금 서로 갇히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한령도 하고 한일령도 하고 할 수는 없으니 한일령을 해야 해서 어떻게 보면 한한령을 풀어주고 일본과는 또 적대시하면서 한국과는 일부러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있죠. 예. 그러고 그게 또 있어서 외교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원래 우리 땅이긴 한데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한한령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인상이 아직 나쁘지 않았을 때의 중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고 중국과 한국은 일제의 동일한 피해자고 우리는 항일 동지였다라는 말을 할 때는 맞지라고 우리 네티즌들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한령을 그렇게 때려놓고 김치 우리 거, 한복 우리 거,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지방 정권의 역사 이거를 10년 넘어 하다가 갑자기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하면서 한국 자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 편 들어줘야지라는 시그널을 보내봐야 우리는 이제 힘들어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압력을 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또 이미 중국이 또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쯤은 또 알 수 있고. 중국은 여러모로 한한령에 실패했어요. 한한령에 실패했다고요? 한한령에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이 말려 죽이려고 하던 한국의 대기업 그다음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 없는 경제 상황을 가장 먼저 한한령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가정할 수 있었고. 중국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그나마 많이 했어요. 근데 준비 없이 중국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국가 독일이죠. 독일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난리죠. 지금 환율이 뭐 지금 난리지만 그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 세계 3대 제조업 국가라고 하는 저는 경제 모릅니다만 그 경제적 체급이나 인구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중국이 한국 문화를 말려 죽일까 말까 하면서 이제 길들이려고 했다가 중국에 충성하면 뭐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작업에 들어갔었죠. 작업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OTT 시대가 열렸죠.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예, 이러면서 한류가 살아났어요. 중국 없이 살아난 거죠, 한류가. 미국, 유럽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차원에서 중국은 중국이 우리나라 또 군사 외교적으로도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가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헛소리하고 그다음에 소국이 대국에 반항해서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외교관의 배를 쿡쿡 손으로 찌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옛날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원래 일진은 그 빵쇼틀로 눈찍은 애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전에 야지를 놔서 얼마큼 겁을 먹고 반항할 줄 아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안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랑 외교의 그 에너지를 어디다 돌릴 것인가 그 에너지를 갑자기 꺼트릴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자기들의 인민에 대해서 인민을 세뇌시키고 인민을 단결시키고 하기 위해서 불을 지폈던 그 에너지를 갑자기 그거를 물을 부어서 끌 수 없어요. 그게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즌이 왔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 지도자가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정말 중국의 입장에선 폭탄 같은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중국 지도자와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뼈 있는 농담을 서로 던져요. 드디어
이 샤오미 핸드폰 이거 안심해도 되냐? 화웨이였던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백도어 확인해 보라고 네네네. 시진핑이 자학 개그했잖아요. 맞아. 이건 중국에 보도도 안 됐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 그 자학 개그 농담은 이런 게 될 정도로 이제는 뒤에서 칼 꽂고 예. 앞에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정말 열강식, 정말 19세기 유럽식 외교를 우리가 처음 하는 걸 목격한 거야. 받을 거 받고 줄 거 그렇죠. 다 비즈니스 관계로 하고 네. 경계할 것도 경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거기서 한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 하고 놓을 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얘네 봐라 옛날 그 빵 셔틀이 아니네. 막 이런 그렇죠. 거예요. 이제 일본도 한국을 괴롭히고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던 시기에는 우리는 그야말로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 신세였는데 이제는 그 새우도 왜냐하면 우리도 점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위상이 높아지면 그 새우도 랍스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래끼리 지금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우신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이 한국 외교사에서 결정적인 기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대미 협상 성공과 일본의 대미 협상 실패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무게추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비망록이나 팩트시트 한국과 일본 비교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인정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트럼프를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다르게 대했고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했는가가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25년이 한국의 외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 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물꼬를 한한령에서 한일령으로 또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쁘지 않고 일단은 홍대선 작가 피셜로는 꿀잼이라고. 아니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새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만, 타이완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대만 문제가 사실은 중국에게 제일 예민한 부분인데 그냥 대놓고 자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카이치 사나이와 자민당이 지난 30년 동안 어떠한 세월을 겪었는가에서부터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네. 일단 자민당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면서 아무리 자민당 독재를 일본이 수십 년을 하고 자민당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뭐 사위한테 아들한테 계속. 세습을 한다라고 그쵸. 하고 일본이 전 세계 열강 중에서 봉건주의 시대가 가장 현대와 가까운 나라예요. 예. 그게 이제 일본의 봉건성과 연결돼 있거든요. 영주님 아들이 영주하는 거지. 비슷한 거예요. 일본이 그렇죠. 예, 일본이 그렇죠. 우리 의원님 아들이 다시 의원하는 거지. 그렇지만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되면서 자민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충성심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기억나시겠지만 충성심이라기보단 지지율이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번에 총리 되네 만에 할 때도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예. 그때도 자민당이 붕괴하네 만에 자민당이 드디어 정권을 뺏기네 만에 하는 뉴스가 나왔던 이유가 예. 일본 자민당 같은 경우도 네. 이제는 도박수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일본 자민당은 일단 국익도 국익이지만 당익이 일단 1순위로 중요하겠죠. 당은 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 집단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엔 애국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하고 고루한 오래된 기득권 집단을 물러나게 하는 혁명이나 개혁이 성공했을 때 그 예. 국가는 잘 안 될 확률이 역사적으로 잘 될 확률보다 지극히 높아요. 잘 안 될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통치해보지 않았던 세력이 한 번 정권을 잡게 됐을 때 대체로는 더 망쳐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성혁명? 역성혁명이든 뭐든 역사적으로 그래요. 20세기 중남미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국가를 경영해보지 않은 집단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위기일 거라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는 거야말로 애국이라는 생각도 자기들끼리는 자기 나름대로는 자민당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왜 총리가 됐는가? 그 전에 이제 이시바 총리는 아베 총리, 애초에 돌아가신 분, 예, 총 맞아서 가신 분. 네. 이 아베 총리 되게 재밌는 분이 이분이 혐한 정치를 했는데 네. 본인은 개인적으로 한류 팬이었어요. 그래요? 아베 그러니까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이도 한국 화장품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 네.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봉건주의인데 공과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묘해요. 개인의 취향과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되게 이제 혐한을 뭔가 조장을 할 수도 있고 극우의 표를 얻으려고 나는 하지만 그런 역할을 맡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거. 가부키 배우 같은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또 숨기지 않아요? 이상하게 딱히 그렇게 숨기지 않아요. 다카이치도 일본 국민한테 말했어요. 일본 국민들 들으라고. 나는 한국 화장품 화장품 한국 화장품만 쓴다. 그다음에 아베 총리도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식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베 같은 경우 부부가 다 한류 팬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에 얘기가 좀 새긴 했는데 어쨌든 예. 뭐 반일 감정 막 드세질 때는 일본 차 타는 거, 유니클로 매장 들어가는 거, 뭐 일식집 가는 게 눈치 보이긴 하잖아요. 네. 정치인들도 가급적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네. 일본이랑 확실히 좀 생각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칼 만드는 대장장이는 칼만 잘 만들면 되는 거죠. 일본식 사고가. 일본식 사고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개인적 취향과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정치인인가를 구분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어쨌든 재밌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왜 강경 우파적인 발언에다가 중국까지 자극을 하느냐.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시바도 그렇고 일단 다카이치도 그렇고 예. 자민당이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지 해본 거예요. 이시바는 친한파 정치인이 굉장히 마이너하죠. 네. 일본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 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자민당이 뭘 해도 잘 안 되다 보니 이시바를 앉혀봐서 온건한 사람, 역사의식이 우리 입장에선 제대로 있고 박힌 사람.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의식이 도발적인 사람을 하면 국민들이 자민당을 어떻게 생각해 줄까를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이시바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이시바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써보는 거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를 끌어다가 총리 자리로 옹립을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치적인 캐릭터는 치어리더예요. 치어리더. 정말 더 냉정하게 평가해서 다카이치 사나이는 정치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가난한 서민 가정의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자랐고 별로 부모님한테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4년제 대학교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붙었는데도 등록금을 안 대준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벌어서 등록금을 댔는데 그때 다카이치 사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취미생활이 화려한 취미생활이 다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본인도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래서 원조교제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에게는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가신그룹이 없어요. 고이즈미 집안에 있습니다. 고이즈미 그 집안의 집안은 뭐. 가신그룹은 굉장히 유능하고 탄탄하기로 유명해요. 그 이번에 뭐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도 이제 후보로 나왔었고. 그렇죠. 지금도 무슨 대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치면 국방부 장관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혈혈단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서민 가정 여자아이가 당시 기준 여자아이가 입지전적이긴 하네요. 입지전적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의 기반도 없고 예. 자기를 받쳐줄 배경도 없는 사람이 예. 그다음에 사실 컨텐츠도 부실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면 야심은 있어서 위로 올라가려면 남들에게 효율적으로 빨리 사랑받는 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극우 기성세대로부터 그걸 찾았어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 이쪽이다. 일본은 위대한 나라야. 어. 중국과 한국은 민도가 낮아. 일본은 타라 입구야.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유일한 유럽이야.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를 지배했던 것은 계몽해주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하고 싶지만 그 제국주의적 직접 말하기는 사고방식. 민망한 꼰대 소리 예. 들을 만한 그 얘기 즉 보수적인 돈 좀 있는 보수적이고 경제력이 좀 있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일본의 꼰대 남자 유권층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젊은 여성이 열렬히 대신해주면 이쁘겠죠. 아.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당사자분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정치인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님. 사실이잖아요.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걸로 뜬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사랑받는 법이에요. 솔직히 진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몹쓸 놈이지만 다카이치 사나이가 제가 한국인인데 한국에 몹쓸 말을 많이 했으니 저도 몹쓸 말을 할게요. 아니, 나 다카이치 걱정돼. 사나이가 걱정된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학 시절에 다녔던 동아리 예. 그런 거 있죠. 다 가정 쉽게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오토바이, 밴드, 드럼, 그 다음에 가라데 다 남초만 있어서 그 왜 남자들이 잘하는 게임에 여성 유저 한 명 딱 들어오면 그냥 도와주려고 막 벌떼처럼 몰려들잖아요. 공대 아영이. 그러니까 그런 데만 골라서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리고 정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극우적인 어떤 그런 그 표심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존법이었던 거예요. 생존법. 예. 그 생존법의 차원에서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발 뻗을 자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대신 이 사람에게 국가 실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일본에서 가신조차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기 가문에. 가문이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없으면 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세탁소에 옷을 맡겨서 입었는데 내 옷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새벽 막
3시, 4시에 새벽 출근하고 3시에 출근하고 막. 그다음에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담화로 한다는 말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와 박수. 이게 뭐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없어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콘텐츠보다는 막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어리더로서만 평생을 정치한 사람이 총리가 돼서 야구 감독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치어리더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럼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요. 하지만 야구 감독이 됐다. 그건 다른 거잖아요. 안 맞네. 안 맞아요. 자, 이게 중일 갈등 전까지 다카이치 사나이와 자민당에게 주어졌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이는 본인과 당을 위해서 트럼프를 상대로 매국한 거예요. 매국이요? 예, 나라를 팔았죠. 아니 자, 그 5천억 달러 투자라든 이런 거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에 결정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민당이 매국한 거고. 아, 자민당 왜냐하면 차원에서. 이시바 시게루 시절에 그거를 오케이 한 다음에 예. 그 오케이에 이의 없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은 건 다카이치 사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둘 다 그랬냐고요. 그걸 봐야 되는데 자민당은 본인들이 너무 소중해 나라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무너지면 일본도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곧 자기들이 곧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자민당이 곧 일본이다. 예,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가. 수권 전당으로 지금 80년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민당이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와 어떤 관세 협정이나 이런 데서 트럼프에 엉짜를 놓으면 트럼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월은 괴롭히잖아요. 우리도 한 6개월 가까이 견디다가 협상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괴롭힘을 받아서 일본 경제가 둔화되고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자민당 지지가 붕괴할지도 모르죠. 네. 그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고 일단 자민당이 살아야 일본이 산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트럼프에 재빨리 항복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일본 유권자들이 6개월을 참아줄지 1년을 참아줄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국익보다는 당장 자민당이 좀 살아나는 방향으로 인기를 얻는 방향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철저히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에 미국에 패배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경제 번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국가, 이러한 일본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승전국인 미국이 용서하고 허락한 번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한번 고개를 쳐들고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잘난 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뱀꾼이 코브라 머리를 팍 치듯이 플라자 합의를 당해서 80년대. 다시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서 역시 미국엔 개기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도계자를 철저히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베부터 지금까지 아베, 이시바, 사나이 지금 사면 도계자 하고 있잖아요. 사면벙도 아니고 트럼프 상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대전으로 서열 확인을 한 다음에 태평양 전쟁으로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서열 확인을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얻는 거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아시아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다름 아닌 나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는 나라도 일본이어야 되는 거고, 세계 제1제국 미국의 가장 무릎을 잘 꿇는 나라가 우리라면 우리는 적어도 미국의 인정과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다. 적어도 미국이 아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만큼은 일본이 할 수 있는 모든 큰 소리를 뻥뻥 쳐야 된다. 거기서 말씀하신 우리는 이제 일본 입장이죠. 그렇죠. 우리. 예, 이게 일본이 지금 갖고 있었던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법이네요, 이것도. 완전 생존법이죠. 그 상태에서 미국의 도계자를 하면서 자민당 지지율이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매국적인 협상을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일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유권자들은 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럼 자민당도 붕괴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다카이치 사나이는 일본 국민들이 자기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극우주의자, 자기가 극우 발언을 열심히 잘하는,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일본 보수 입장에서는 예쁜 소리를 잘하는 영창 피아노처럼 맑은 소리, 고운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적 가치, 자민당의 존재 이유, 그 가치를 증명을 할 상대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밖으로 돌리는 거죠.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구석은 있죠. 어딜 믿었을까요? 미국을 믿었겠죠. 그렇죠. 미국의 5,500억 불 어치에 거의 무조건적인 그렇죠. 이런 굴욕적인 항복 협상을 해줬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했는데 미국은 당연히 중일 갈등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일본 편을 들어줘야지라는 게 일본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일본이 파악한 미일 관계의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은 지지율을 무려 7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초반에. 예.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이 일본 가서 돈 펑펑 쓰고 예. 일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단 말이에요. 우린 선진국이고 쟤네는 민도가 낮은 야만인이라는 관념 사실 지금도 있는데 일본인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와서 네. 돈 쓰는 거는 좋으나 뭐 네. 환경을 더럽힌다라든지 네. 뭐 좀 그리고 길거리 문화가 안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거. 일본의 봉건주의 문화에 굉장히 징그러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태평양 전쟁 치르면서 예. 어딜 가나 일본군만큼 광범위하고 집요하고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강간을 한 군대가 없어요. 심지어 강간을 권장하고 계획하고 그거를 마치 공장 대량 생산하는 듯이 그 대량 생산, 대량 강간 체제를 만들어서 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뭐, 예, 그런 나라. 일제밖에 없어요. 난징 대학산도 사실을 진짜 난징 대학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난징 대강간이라 그래요. 정신대 위안부를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성적으로 징그러운 구석이 있는 거 뭐냐면 일본이 그 80년대 90년대에 동남아에 많은 그 일본 회사들의 어떤 대기업의 지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주재원으로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일본의 과장 부장님들이. 네. 그 현지처 문화, 그다음에 현지 일본인만을 손님으로 받는 고급 사창가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또 시스템화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섬나라라고 해서 그런지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섬 있잖아요. 일본 열도라고 하는 공간을 예. 굉장히 성역화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성적인 거, 어떤 이런 강간이라든지 이런 성소비와 같은 것들이 일본이라는 내부에서 외부로 향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부를 향하게 되죠. 네. 발작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뚜껑이 열린 건 뭐냐면 우습게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와서 성매매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니 네. 근데 그 되게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이고 네. 역사적으로도 좀 그런 거를 막 그렇게 해왔던 중국은 일본인데 일본이 침략한 나라고 청일 전쟁에서 이긴 나라고 먼저 우리가 타라 입구를 했고 중국의 민도는 일본보다 나쁘며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히 일본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중국에 가거나 혹은 과거에 중국에 침략하거나 중국에 일하라고 하거나 거기서 현지처를 만들고 뭐라고 강간을 하고 하는 건 괜찮겠으나 지들 입장에서. 그게 성의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는 일본인들은 원래 발작해요. 아 그래요? 예. 거기까지 생각도 못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본질적인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 안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작합니다. 일본이 이거는 일본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그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점령당했을 때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 군정이 일본에 잠깐 들어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 그 메가더 장군의 지배를 통치를 일본이 받게 되었을 때 메가더 장군이 명령하지도 않고 미군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네. 미국만을 위한 기지촌이랄까요? 사창가. 그걸 일본이 대규모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왜 먼저 그랬을까요? 만들어줘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거는 반자이 돌격. 천황폐하 만세를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면서 미군의 기관총 앞에 반자이 돌격, 만세 돌격을 해서 다 죽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일본 본토 대부분의 여성의 순결한 자궁을 지키기 위해 가미가제를 시킨다는 개념이 극이에요. 특정한 여성들만 가미가제를 시켜서 일본 여성의 자궁을 보호한다는 게. 왜 일본 여성의 자궁은 예. 일본 남성에게만 허락된 거여야만 하기 때문인가. 이게 일본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승전국들에 의해서 교정되고 벌받고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일본은 반성하고. 일본은 반성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성 성매매에 일본이 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코어입니다. 그게 트리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본의 아니 이런 건 그동안 제가 누구한테 네. 뭐 여쭤볼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의 지지율이 75%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중국과 싸운다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계산은 그리고 자민당의 계산은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계산은 당연히 미국이 중일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일본 편 들어야죠. 중국 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본 편 안 들어주고 네. 일본 너네 조금 너무 오버하지 마라. 대만 문제 해가지고 너무 오버하지 대만 마라. 이런 문제는- 식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중국 소관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에 맡기는 것이 2차 대전 전후 질서의 기본 협정 결과다. 일본을 씹어버렸어요. 재팬 패싱을 해버렸어요. 그 일본은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야? 지붕 쳐다보는 거. 낙동강 태평양 오리알이 된 거죠. 아 그러네 거긴 네. 낙동강이 없구나. 아태평양 오리알이 된 거죠. 오리알은 아니고 이제 갈매기 알이겠죠. 거기 바다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네. 자
트럼프는 순순히 굴복하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 트럼프가 존중할 만한 대화 상대로 여기는 상대는 자기를 부풀리든 뻥을 치든 폭력적인 행동을 하든 자기와 협상할 가치를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만 존중해요. 이 사람은 외교를 도박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알아서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쟤는 원래 그냥 당연한 애들이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알아서 숙이고 들어와서 5,500억 불을 바치면 5,500억 불 오케이 콜 개꿀 이건 내 거. 그 다음에 뭘 더 삥 뜯지? 이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쉬운 상대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쟁 내지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미국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이 인물 파악에 한국은 성공했고 일본은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은 터프하다. 정말 우리를 괴롭게 했다는 소리까지 결국 트럼프 입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보다 중요한 파트너인 것처럼 지금 대해주고 있는 어려운 상대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푸틴과의 협상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하자 그러면서 정은이를 존중해 주잖아요. 정은이가 말을 안 듣고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상대를 괴롭힐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쳐주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네. 김정은이 뭐 하나 들어주는 것도 없고 말도 네. 순순히 안 듣고 어디 네, 나오라는데 네. 나오지도 않고 약속 장소도 안 나오는데 예. 그러게 되게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너가 주니 나도 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 우리는 이 파악을 굉장히 잘. 우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걸었죠. 그래서 산자부의 김정은 장관을 네. 필두로 해서 정말 겉으로 트럼프한테 아부할 땐 대통령이 아부하고 밑으로 그 러트닉 미국의 러트닉 장관과 우리 장관이 싸우고 붙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주면 당연히 그 대가로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일본의 지금까지의 계산대로라면. 네네네. 근데 너네는 쉽게 굴복하는 애들이니까 도와줄 가치가 없는 애들이 됐다는 걸 확인했어요. 삥 뜯기건 삥 뜯길 대로 다 뜯기고 지금까지의 미국의 친절함이 사라지고 중국과의 갈등, 싸움에 일본 혼자 놓여져 있다는 거를 일본이 확인하게 됐을 때의 충격, 배신감은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우리 신문 뉴스에도 나왔지만 일본 정계에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사나이 총리가요? 아니요. 뭐가 됐든 끝난 거죠. 지금까지의 일본의 외교, 그 다음에 어떤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어떤 외교 정책의 성공과 실패 그 로드맵이 됐든 뭐가 됐든 끝난 거죠. 그만큼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일본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떤 정치 인생을 살았고 일본은 미국과 어떠한 성격의 외교 관계를 구축해 왔는가 이거를 두 갈래 세 갈래를 한 30년사를 최소한 30년사를 다 봐야지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느끼는 일본의 충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한일령 내리는 거는 되게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셨고 예. 근데 이제 물론 내년쯤 미국은- 끝날 수 있지만 네. 끝났다 다시 재개될 거예요. 시즌 2 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시즌 2는 징그럽게 이거 꺼질 듯 다시 피어오르고 한 번 꺼졌다가 다시 부시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또 트럼프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아니 아까 트럼프는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중국 편에 붙었어요 지금.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일단. 근데 당장 중국이 네.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일본 단체 관광도 막 제한시키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인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마이크 뺏어버리고 물론 그 전에 그냥 공연을 취소시킬 수도 있겠으나 네.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을 더 무대에서 당연히 끌어내리는 게 더 굴욕과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판다 저기 해줬던 것도 판다 다시 돌려달라 반환 네. 시켜라라고 하고 있고 중국의 보복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어떤 종류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서로 이제 그 포성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입장에서요? 그럼요. 무력 충돌이요? 국지전 정도가 섬을 사이에 두고 섬. 태평양에 벌어지게 되면 예. 다오이다오 뭐 생각구열도 그거는 우리의 국익에 너무나 부합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전 굉장히 재밌게 볼 겁니다. 어우 야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도 뭐가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갖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고 평화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와 고립주의의 시대와 전쟁의 시대로 이미 세계가 2024년 정도부터 돌아섰는데 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빼고 싸우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만 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핵국가 돼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 이유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예. 히토류도 그렇고 예. 관광객이 줄면은 당장 거리는 깨끗해지겠으나 예. 그쪽에 뭐 자영업이라든지 관광산업 내수가 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본 입장에서. 영향이 있겠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지금 환율 난리 났는데 아직도 100엔이 1,000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일본은 중국 없이도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경제 잘 모릅니다. 어디 가서나 하는 말이에요. 부동산도 모르고 경제도 모릅니다만 주식도 모르고 다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까부터 이 얘기를 역사와 군사에는 일정한 소양이 있으니 그 전략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만지작거렸단 말이에요. 예. 히토류 수출 그 뭐 제가 어디 여기서 또 한 번 했던 농담이지만 이제 크리스마스지 않을까? 네. 심형래 캐롤 있잖아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히토류 줄까 수출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더니 일본이 선빵을 날린 거예요. 일본이 독을 품었어요. 미국에 배신당하고 트럼프에 배신당하고 이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중국과 싸워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기가 생긴 상태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만지작거리니까 우리가 먼저 선빵 때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의 수출 금지를 때려버립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핵심 소재죠. 그 수출 금지를 때려버립니다. 옛날에 우리한테 했던 거죠. 네, 우리한테 했던 건데 아베 시절에 우리한테 했던 게 첫째는 포토레지스트, 두 번째는 불화수소. 맞아. 이거를 수출 금지를 때려버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때 넘버원이 됐던 국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묘한 느긋한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야. 옛날에 청나라도 그렇게 하다 망했고, 예,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치고 있지만 우리는 넘버원이야라는 왜냐면 그랬던 시대가 있으니까 그랬던 시대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가마우지 경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옛날부터 심리적으로 무시하기 위한 기분 좋기 위한 약간 레크레이션 같은 경제론이에요. 그게 가마우지. 가마우지란 새 종류죠. 네, 그 어부가 가마우지를 키우면 가마우지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아오게 만들어요. 네. 그 물고기는 어부가 다 뺏어서 그걸 하고 가마우지한테는 어디 뭐 조그만 물고기나 그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만 준단 말이에요. 그 가마우지가 이 부리에다가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목을 약간 졸라놔서 네, 이 맞아요. 물고기를 못 삼키게 하는 거고 네. 어부가 나중에 입 벌려서 물고기 꺼내간다는 그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던 못 만든 건 일본의 기술을 수입해서 일본의 로열티를 주던지 일본의 정밀 기계를 쓰던지 뭘 하든지 일본의 그걸 받아서 열심히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계의 물건을 수출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는 일본에 돈을 갖다 받아. 이게 한국의 우월감을 느끼는 방법. 실제 그랬던 시대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한국은 가마우지가 아니었어요. 가마우지 경제론이라는 이상한 걸 만든 나라도 일본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가마우지 경제론이 일본 사람들을 착각시킨 건 뭐냐면 한국이 건방져졌다. 포토레지스트랑 불화수소를 우리가 팔지 않으면 한국은 반도체 못 만들고 결국 무릎 꿇고 우리한테 쩔쩔매고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쟤네의 신부는 가마우지인데 가마우지란 거 아마 본인들이 자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그때 사이다 이러면서 쾌재를 불렀던 이유는 이걸 참교육 인실조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수출 금지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걸 국산화할 기술이 있었으나 국산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수하느니 일본 거를 계속 사서 쓰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 거죠. 계산을 했을 때 더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걸 안 했는데 일본이 수출 금지를 때려버리니 우리가 이걸 국산화하는데 불과 2년이 걸렸어요. 둘 다 국산화하는데 이때 일본 산업계가 정말로 멘붕에 빠졌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은 국산화할 기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포토레지스트를. 없어요. 우리는 있었는데 안 한 거고 중국은 정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잖아요. 한국 걸 수입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제3국 우회에서 중국이 그걸 잘하잖아요. 아니, 한국 거 수입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국산화 성공했으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안 해서 우리 국산에 성공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 거를 수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한 순수 우리 국산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는 네. 국내에서 써도 다 모자라요. 아직 국산화율이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과 상용화에 성공한 것과 그 100% 보급에 성공한 건 다르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할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큰일 난 거예요. 당연히 중국도 포토레지스트를 재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토레지스트는 무기로 치면 어떤 뭐 핵무기처럼 전략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토레지스트는 이게 소재 물질이잖아요. 생산되고 나서 이제 사서 보관을 한단 말입니다. 6개월, 180일이 지나면
반도체 불량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유통기한이 한 6,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시진핑한테 허락된 시간이었어요. 수시로 계속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그렇죠. 주지 않으면 예, 일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걸 알아요. 시진핑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80일이다. 이 시간을 가지고 중일 갈등에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왜냐면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일본이 먼저, 우리 대만에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면 자민당도 뭐야 빠지고.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도 무너져요. 근데 지금 일본은 중국의 커다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고 네. 중국은 아직 그거를 되갚지 못했어요. 되갚지는 못했지만 일본보다 강대국이 됐어요. 네. 그 상태에서 중국이 등을 보이고 물러난다? 지금 이 두 나라가 갇혀 있는 구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공산당도 흔들거릴 수 있고요. 시진핑 정권은 그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누가 물러날 수 있습니까? 물러날 수 없으니까 점점 더 강경한 발언들, 강경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물러날 수 있는 구조, 그 틈은 사라지는 더 견고한 서로 갇혀서 으르렁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한국에는 매우 다행스럽게요? 예, 다행스러운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요. 자, 어쨌든 그래서 180일 이후에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기를 180일이 지나면 중국은 칩을 생산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다 멈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칩,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산업에.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중국은 산업이 스톱이 돼요. 지금 중국 부동산도 지금 붕괴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 180일이 지나기 전에 네. 시진핑은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서로 명분을 주고 물러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고 네. 네,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상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 굴욕감, 이 일본을 단돌이 치지 못한 이 분노를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결코 있는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일본에 대한 보복을 정말 더 지금까지보다 진지하게 10년 대계 더 나아가서는 30년 대계 50년 대계로 갖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길게 예. 계속 자 180일이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2차 배신합니다. 이게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을 전격 허가해버려. 이게 왜 일본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이죠. 중국이 일본의 포토 레지스터 없이는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압박이 되는 건데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아버리면 지금까지 수출 금지였거든요. 네. 팔아버리면 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본과의 싸움에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일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의 빈틈을 잡았어요. 중국의 빈 명치에 카운터를 꽂을 수 있는 그 카운터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막아준 거예요. 일본 없이는 칩을 못 만들게 생겼어? 우리 집 사. 일본은 2차 배신당해서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고 있지. 트럼프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너무 쉽게 굴복해서 다 내주었기 때문에 존중받을 상대가 못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엔비디아 GPU 하나라도 더 이제 판매를 해서 무역 수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요인이 되겠고. 그러니까 일석삼조죠. 근데 미국은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그 IT 기술 개발 경쟁도 좀 제어를 하는 거죠. 해왔었는데. 예, 만약에 중국이 엔비디아 칩, 미국의 칩을 수입하면 수입할수록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그 칩의 기술 발전 속도는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AI 기술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렇죠. 반도체 기술은 좀 근데 AI 속도가 기술이 떨어질 중국 수밖에 내부에서 없고. 올라가는 걸 미국이 막을 방법은 없지만 네. 이런 디바이스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괴롭힐 수 있단 말, 괴롭히고 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면서 버는 달러는 그것대로 예, 땡큐가 되는 예, 거고. 그리고 일본은 뒤통수를 맞아봐야 네가 우리한테 뭘 할 건데 이게 지금 일본, 미국, 중국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강경하게 가잖아요. 포토레지스트 뭐 수출 통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물러나요? 그럼 당이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 우리가 핵 잠수함 건조하는 것까지 네. 지난 APEC 정상회담 때 미국에게 받아냈잖아요. 일본에서도 이게 총리실의 한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한 인터뷰라고 하는데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밑밥을 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시간을 핵 잠재력 맥스를 핵 잠재력 맥스라는 것은 나사 과장 좀 섞어서 나사 하나만 돌리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대를 핵 잠재력 맥스라고 합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핵 잠재력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 잠재력 맥스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번 정도를 쳤지만 다 미국에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후퇴하고 다시 후퇴해서 지금은 핵 잠재력 마이너스 뭐 3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마이너스 6개월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번에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사정이 달라졌죠. 일본은 미국과 트럼프에 대해서 그 구룡 외교를 해가면서 그 트럼프 시즌 1 때 아베가 얼마나 구룡 외교를 했습니까? 네. 골프장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네. 그러면서 온갖 능욕은 다 당하고 온갖 손해는 다 받지만 미국에 대해서 적어도 핵 잠재력 맥스는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에요. 근데 한국은 신라 금관 머리에 씌워주고 가슴에 훈장 달아주고 이거 대통령 바뀐 지 몇 개월 후에 이거 일본을 추월해버리니까 핵잠까지 가버리니까 일본은 그럼 지난 세월 동안 트럼프와 미국에 바친 우리의 시간과 돈과 노력은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일본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이 팩트시트나 지금 비망록 같은 거 그다음에 네. 지금 군사협정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로 대하는 듯이 지금 그 문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돈 더 많이 썼는데 트럼프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그리고 왜 무엇보다 굴욕적이었죠. 그 굴욕을 감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굴욕을 감수한 녀석은 계속 굴욕을 감수하거라. 이게 트럼프의 남다른 사고 방식인데 여기에 일본이 스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급함과 배신감 때문에 이런 말도 했겠지만 미국에 대한 압박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도 뭐하면 핵무기 그냥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봐봐요. 총리도 아니고 총리실의 한 간부가 공식 발언도 아니고 사견,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여론을 떠보는 거겠죠. 네. 혹은 이제 중국을 좀 떠보거나. 그렇죠. 미국을 떠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게 도발하는 거에 트럼프가 신경 쓸 캐릭터가 아니죠. 트럼프로 하여금 제대로 된 대화 상대구나 라고 정신을 번쩍 들고 존중하게 만드는 상대는 김정은처럼 바다에 미사일을 펑펑 쏴서 풍덩풍덩 쏘아 제끼면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니 100배 1000배로 원수를 갚겠다거니 하고 푸틴처럼 핵을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는 강경 도발을 하면서 이런 외줄타기 게임을 하는 거에 본능적인 매력을 느끼고 본능적인 적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일본의 총리실의 한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그렇죠. 핵무기가 어떻고요? 핵무기 필요성. 트럼프는 뭐 스쳐 지나가는 그 귓등으로도 안 들어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얻어낸 거는 핵무기 개발은 아니고 핵 추진 그러니까 그 엔진을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쓰는 그 잠수함이기는 합니다만 핵무기 개발도 얘기되고 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핵탄두 개 왜냐하면 예. 두 번째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정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해도 돼요.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이 핵 재처리를 운운하면서 네. 핵탄두 보유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한 발언이 절대 국가 실무 관료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핵잠이라는 거는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원래 성립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네. 핵무기가 없는데 왜 핵잠이 왜 필요합니까?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핵이 왜 필요하죠? 핵이 필요한 이유는 핵을 안 막기 위해서죠. 그렇죠. 갖고 있을 때 그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렇죠. 너가 핵을 쏘면 우리도 쏠 수 있어. 같이 죽을 거야? 그럴 셈이야? 이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죠. 즉, 쏘기 전까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예, 핵무기는 바로 다름 아닌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란 건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핵무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 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는. 예, 그러한 핵무기의 그 핵탄두 보유 이유에 가장 부합하고 그러면서도 바로 그러한 취지의 핵 전력을 완성하는 무기가 바로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핵잠수함이라는 물건은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발전만 원자력 발전을 그냥 핵잠수함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핵잠을 가지기 위해서 예. 그런 셈 치기로 한 겁니다. 핵 미사일 잠수함이랑 원자력 잠수함이랑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긴 한데. 하늘과 딴 차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전 단계라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핵전력 보유의 최종 단계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드릴 이유가 뭐냐면 핵전쟁 A 나라와 B 나라 사이에 핵전쟁이 벌어져서 A국이 멸망했어요. 예를 들어. A국이 멸망했어요. 완전 멸망했어요. 그냥 나라가 국가와 민족이 사라졌어요. 국가와 민족이 사라져도 이 나라가 바다에 담가 놓았던 핵잠수함 두세 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보복한다. 어디선가. 그래서 조국이 멸망해도 멸망한 조국을 대신해서 바다 밑에 살아남아서 적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공멸로 물귀신 작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핵잠 존재하기로 한 물건이 원래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핵잠수함의 교리 자체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보복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죽을 때 사극에 보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너에게 어. 원한을 갚을게. 그 어. 귀신이 핵잠수함. 소름 돋는다. 그게 핵잠수함이에요. 그래서 핵잠수함은 당연히 핵 보유국이 갖고 있는 거고 핵 먼저 보유하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가 핵잠수함이거든요. 핵 보유의 최종 단계고 가장 고급 단계가 핵잠수함 보유 및 운용이에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빼고 핵잠수함만 가진다고요? 이 언어 도단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위한 물밑 작업에 이미 들어가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밖에 없다. 뇌피셜 아닙니까? 뇌피셜인지 아닌지 나중에 보시죠. 제가 이게 만약에 제 뇌피셜로 끝나면 네네. 제가 무료로 와이스트리 10번 나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수준이 내기입니다. 웃었다. 예, 저 수준이 아는 거 웃었다. 없어요. 어디까지나 내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는 그 물밑 작업 마치 잠수함처럼 지금 수면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본도 그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중국 들으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미국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는 미국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달라.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핵 도미노 현상이거든요. 전범국이 지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국군이 아니라 자위대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정식 군대가 돼버리고 핵무기를 갖는다라는 게 완전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일본은 전범국인데 국제사회의 시선도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일본은 일본만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일본 열도라고 하는 어느 정도 고립된 네. 특정한 공간, 그거를 일본인들은 그냥 드라이하게 어떤 지적인 현대인으로서 지정학적으로 보지 않아요. 본인들의 영토를 약간 성역처럼 봅니다. 종교적인 심리가 들어가 약간 있어요. 뭐 과대망상. 과대망상이라고 2차 할 대전도 수도 있고, 그랬고. 예. 예. 그거 뭐냐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외국 땅에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제가. 저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 범죄를 너무나 많이 대량으로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핵을 두 방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은 전쟁의 피해국이라는 생각이 일본의 태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나쁜 짓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마지막에 두 대 배 센 거 맞았다라고 네, 근데 해서 우리가 피해라고. 본인들이 나쁜 짓 한 건 외국이잖아요. 네. 외국은 성스러운 땅이 아닌 거예요. 지들한테. 본인들이 핵을 맞은 곳은 일본 열도잖아요. 예. 열도는 성스러운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걸 신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일본인들에게 잠재돼 있어요. 웃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도 말인 줄 알고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핵 보유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일본의 핵을 떨어뜨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본 열도를 소련국과 나눠 갖겠다. 빨리 미국에 항복시켜야겠다. 일본 열도를 다 찾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 말기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미국도 소련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알려진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일본이 1억 총옥세를 주창을 했어요. 네. 예, 천황폐하를 옹이하는 마지막 한 명의 시민만 있어도 1억 명이 모두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전쟁을 해서 차라리 일본은 멸망한. 그 대신 살아서 항복할 수 이상한 없다. 정신을 갖고 있는 네, 나라예요. 1억 총옥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의 인구는 8천만 명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1억 명이 어딨냐? 이 2천만 명이 누굴까요? 누둥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창씨개명한 거예요. 일본인으로서 죽게 하기 위해서 창씨개명한 겁니다. 조선인 합쳐서 1억 총옥세인 겁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은 미국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소련도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일제나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파시즘 국가만큼은 아니에요. 어쨌든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우리는 공산주의는 미국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우리는 구공산권을 공산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북한의 정식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네.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어쨌든 원칙적으로야 국민이라고 부르든 인민이라고 부르든 국가 소유권이 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런 국가가 국가의 소유권이 국가 자체 혹은 국가의 지도자에게 있는 타락한 체제에 맞서서 이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어쨌든 게르만주의, 슬라브족은 게르만족의 노예가 돼도 돼 라고 하는 나치 독일에 맞서서 어쨌든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관념적으로는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관념을 지닌 미국과 소련이 게르만 민족만 위대하다라고 하는 독일을 이긴 전쟁이고 그렇잖아요. 일본 국민만이 신성하다라고 일본인만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파시즘에 대항해서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어쨌든 진보적 이념이 연합을 해서 어떤 구시대적인 파시즘 이념을 이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자, 네. 그러면 원래
진주만 폭격을 처음에 당했을 때 미국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일본을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미국이 작전을 세우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지구상에서 일본어를 사라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의가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기는 전쟁으로 이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1억 명에 해당하는 한 민족을 절멸시키면서 이 전쟁을 끝내도 될까라고 하는 도덕적인 부담을 미국이 엄청나게 느낀 건 사실. 그런데 일본 애들 항복할 생각을 안 하고 다 죽을 생각을 해. 그럼 한 민족을 다 없앤다는 게 그러고 나서도 정의가 불의를 이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입장에서. 아하. 이 전쟁의 성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국민들을 다 살려놓은 채로 항복시키려고 핵을 터뜨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핵두방을 터뜨렸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멸종당하지 않고 고맙게도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핵을 가져야 된다잖아. 미친놈들이. 그러면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는 용인할 없는. 수 없죠. 그렇죠.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고.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우파적이건 좌파적이건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런 걸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네. 워낙 이제 세계 정세가 또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북한은 또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본보다 확실히 대한민국이 먼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고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핵무기로 정식 만약에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된다면 정식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받으나 공식적인 어떤 뭔가를 피해가는 뭔가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공식 핵 보유국이 되면 또 다른 나라들이 난리 나죠. 그럼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도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극구 반대하면서 찍어 눌렀던 이유는 못하게 찍어 눌렀던 이유는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전 세계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의 어떤 치안과 안보가 엉망이 되는데 한국이야말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가장 핵 보유를 하고 싶어 할 만한 나라거든요. 모든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제일 원할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핀포인트로 딱 표적 삼아서 꾹꾹 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핵 보유가 된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실질적 핵 보유의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진다면 우리가 실질적 핵 보유를 하는 방식은 굉장히 지금까지 없었던 모델이 될 거예요. 기상천외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 하나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없던 형태일 것이다.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없던 형태로. 네. 이거는 상상의 영역입니까? 상상의 영역이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될 것이다. 네.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작가 모셔놓고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했으나 벌써 1시간이 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네. 이게 최소 몇십 년의 텀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지금 미중일 사이에 지금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네티즌들이 트럼프를 이제 트럭제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만력제가 명나라 백성들에게는 정말 나쁜 황제였어요. 명나라는 사실 만력제 때 망했죠. 하지만 조선에게는 참 좋은 황제 아니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원군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줘서 그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큰일 났죠. 조선은 큰일 났죠. 만력제가 아니었으면. 이제 트럼프가 미국인에게 얼마나 나쁜 지도자인 거는 저는 생각 안 하려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시고 비록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퇴임 이후에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옛날에 조선에 그 만력제를 모시는 만동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력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영의정 밑에 만동묘죽이라고 웬만한 관료보다 만동묘 묘죽이가 더 그 우대를 받는다고 뭐 그런 조선시대 속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트동묘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 대충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농담이고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트럼프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우리가 어쨌든 어르고 달래고 이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수건, 핵잠수함 보유와 같은 우리의 수건과 맞바꾸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다뤄봤더니 역시 우리가 잘 다루는 부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공한 건 있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게임을 해봤잖아요.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럼요. 우리가 왕국으로서 제국의 황제 어르고 달래고 사신한테 뒤로 뇌물 먹이고 황제한테 아부하고 뒤로는 야금야금 국익 챙기고 이거를 우리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한 1500년은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고 우리가 이 게임을 해본 한 그리고 트럼프를 상대로 또 우리의 어떤 종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번 먹힌 한 트럼프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트럼프와 형성된 관계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그 국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아니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물 좀 드세요. 아, 이거 지금 더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더 뽑아내야 됩니까? 역시 한국인의 탄생, 저자시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데 되게 저도 그렇고 좀 피상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팔이 안으로 굽는? 전문용어로 국뽕 이런 것도 있고 왜 한국 사람이 똑똑하다고 늘 하잖아요.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나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능이 실제로 높은 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인끼리 앉아서 하기에는 불편한 얘기죠. 만약에 백인 둘이 앉아서 네.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뛰어난 이유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난리 그냥 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인들은 첫째 우리는 그 근현대사에 있어서 거의 순결한 피해국이고 아, 예, 피해. 피해 집단이죠. 음. 예, 우리가 뭐 식민지를 거느린 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두 번째는 한국인의 평균 지능이 세계 1위라는 거는 다양한 IQ 검사에서 너무나 증명된 통계라 어쩔 수 없이 사실이긴 하죠. 말하기 불편하지만.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그렇죠. 물론 한국인이 2등을 하고 있는 통계도 그 검사 결과도 네, 있고 네. 3등도 있습니다만 다 합치면 상위권 다 어찌됐든. 합치면 어쨌든 1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위는 한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2, 3, 4위. 4위 안에 중국, 일본,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북아 쪽이 똑똑하다는 거네요. 네. 이스라엘이 원체 뭐 유태인. 똑똑하게 동북아 쪽이 유명하고. 똑똑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지능이 높은 걸까요? 그것도 평균적으로? 저는 높은 지능은 많은 불행과 연관이 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불행하기 때문에 똑똑하다고요? 똑똑하기 때문에 불행하고요. 맞물려 있다고요? 네,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기본적으로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살기 힘든 땅이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7, 80%가 산악 국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한국의 가장 힘든 것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데 네. 이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자, 땅이 척박해요. 땅이 척박한데 과거의 국력이란 거 곧 인구의 숫자가 국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 고구려보다 큰 나라라고 인식했어요. 많은 인구를 부양했기 때문에. 이게 과거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왜 인구를 보존해야 되냐면 첫째는 옆에 중국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려면 비록 중국보다 소수지만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최소한 전쟁을 치러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머릿수는 보존을 해야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서양의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미스테리인 이유가 어떻게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진 채로 중국에 2000년 동안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물론 결과적인 거긴 하지만 네네네.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구를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를 보존하려면 어떤 내적인 생존 경쟁, 생존 투쟁에서 한국인들은 성공을 해야만 했고 네.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도전 혹은 뭐 재난 꼭 외부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의 군대만 외적 도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뭄이나 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도 외부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전쟁과 같은 그런 재난, 외적 조건의 재난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했는데 한국이 얼마나 척박하냐 하면 보통 우리는 쌀을 생산했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쌀보다 뭐 일제강점기까지는 좁쌀을 넘어갔네 뭐네 해도 우리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가급적 쌀을 생산하고 싶어 했고 가급적 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올인해온 문명인 건 맞죠. 네. 한국 문명은.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우리처럼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협소하고 그것도 척박한 국가에서는 네네. 쌀에 올인할 가치가 충분하죠. 어허. 그러나 쌀은 생산량 대비 인구 부양력도 높지만 네. 가장 노동 집약적이에요. 가장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밀농사를 짓는 밀농부와 쌀농사를 짓는 쌀농부의 평생 노동량의 차이는 3배입니다. 그래요? 한 명의 쌀을 짓는 농부는 한 명의 밀을 짓는 농부보다 평생 3배 노동을 합니다. 이야, 그런데 척박할수록 노동량이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납니다. 더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유럽에 밀을 생산하는 중세 한 14세기에 농노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한반도에 쌀농사를 짓는 주민이 그 농노보다 제가 봤을 때 평생 노동을 7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럼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많이 네. 해도. 보통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모든 문명권 중에서 네. 땅이 가장 척박하고요. 예. 토질이 가장 안 좋고요. 평야가 가장 좁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북방 한계선이 높았습니다. 가장 위도가 높아요. 원래 쌀을 생산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건 원래 불가능한 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는 모든 군주, 황제, 왕들은 쌀 농사를 원해요. 인구가 곧 국력이고 나의 힘인데 쌀이 단위 면적 땅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그렇죠. 때문에 쌀 농사를 원해요. 효율적으로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의 조정이 2000년 동안 중국의 통일 왕조라고 하는 그런 혹은 중국의 지방 왕조들이 2000년 동안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쌀을 생산하는 가장 북쪽 지역이 우리나라 한반도 가장 땅끝마을과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한반도 같은 땅에서 원래 쌀을 생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쌀농사를 성공? 뭐 하여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의외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쌀농사 유물이 나왔어요. 쌀농사 유물? 예, 충청도의 소로리라는 지역에서 예, 집단적인 쌀농사 유물이 가장 오래된 유물이 나온 곳은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한국인의 선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전 세계 쌀농사 문명에 있어서 한반도 주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는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에요. 집단 농업 차원에서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척박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역시 쌀농사를 짓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외국에서는 다 밀을 생산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밀도 안 돼요. 우리나라 유목도 안 됩니다. 그렇죠. 목축도 거의 불가능한 나라예요. 쌀에 올인을 했는데 보통 쌀농사를 짓는 다른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네. 이기작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1년에 쌀을 2번 생산해요. 그리고 동남아 가면 3기작이죠. 기본이. 1년에 쌀을 3번 생산하죠. 와. 한 땅에서. 우리는 1기작이죠. 1기작, 2모작이죠. 왜냐면 보리. 그러니까 쌀농사를 지은 곳에 이제 보리를 심으니까 그걸 2모작이라고 하고 쌀만 가지고 얘기하면 1기작인데 사실상 1기작이 아니라 0.7기작, 0.8기작.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수해와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잃는 게 있으니까. 예, 이렇게 노동을 심하게 하고도 먹고 사는 게 불충분하고 힘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뭄과 수해가 찾아오면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만 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사계절이 지나치게 뚜렷하죠. 그러니까 가을에 아무리 수확을 해도 겨울이 지나면 쌀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여물기 전의 기간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릿고개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예, 과거엔 춘궁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같으면 내가 밀농사를 짓든 쌀농사를 짓든 내가 농사 짓는 거를 충분히 먹고 남은 잉여 생산물을 물물교환을 하든지 팔아서 다른 걸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물물교환은커녕 내가 생산한 쌀을 내가 다 먹기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물 캐 먹어야죠. 물고기 잡아 먹어야죠. 네.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캐 먹고 산으로 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뛰어다녀야 하면서 그다음에 가뭄이 왔을 때 쌀이 잘 여물지 않았을 때 서리가 내려서 벼가 망가졌을 때 이때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벼농사를 싹 다 포기하고 기장을 심을 것인지 말 것인지 피를 심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예. 벼농사에 실패했을 때 순간적으로 굶어 죽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벼농사에 실패했다는 걸 재빨리 받아들이고 빠르게 판단해서 심는 게 피예요. 그래서 피죽도 못 먹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피죽. 옛날에 피죽도 못 먹는 그 가난의 상징이거든요. 예. 피죽도 못 먹는 그 곡물이 피입니다. 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조건과 뚜렷한 사계절, 그다음에 가뭄과 수해로 인한 그 사계절이 또 극단적이잖아요. 나의 생존에 어떠한 충격파가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리 가을에 쌀을 생산해서 추석 때 이렇게 즐거워도 추운 겨울과 배고픈 봄은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측. 그렇죠. 그리고 그 굶주림과 추위를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당연한 조건.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죠. 아하. 미래를 예측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를 계산한다는 건 머리가 좋아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쉽게 낙천적이 되는 기질의 사람은 예측 잘 안 하죠. 대비 그렇죠. 안 하죠. 쉽게 낙천적인 기질은 빠르게 도태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후손을 남길 기회 없이 빠르게 한반도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민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가장 낮고요.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행복 물질. 이거 이제 물질은 다른데 대마초를 폈을 때 그것과 그 의학적인 기전은 같아요. 예.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행복 전달 물질. 예. 그러니까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제일 안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 종류로 하고 통계에 한국인. 따라서는 일본인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한국인보다 적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나 자, 행복 호르몬이 옥시토신, 네. 세로토닌, 그다음에 엔돌핀, 예,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세로토닌은 평화를 느끼는 그 예, 감정이에요. 조용히 막 이렇게 산책할 때. 예. 그렇죠. 엔돌핀은 웃음과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옥시토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그 안락함, 안온함, 관계에서의 만족이 옥시토신이에요. 뭔가 엄마의 사랑 막 이런. 그렇죠. 이 한국인은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아난다마이드 이 네 개가 작살나 있어요. 고장났어. 한국인 관계에 의한 친밀한 관계에 의한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인한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제대로 된 농경지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차지할 농경지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굶어 죽어서 자손을 남기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생존 환경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맞습니다. 이런 기질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미래를 계속 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되고 사실 자체를 변하고. 자기를 자책해야 됩니다. 사촌이 이렇게 땅을 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자책을 해야 됩니다. 올해 농사는 왜 망쳤을까?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도파민 중독일 수밖에 없어요. 도파민은 에이? 행복 호르몬 중에서 유일하게 좀 공격적이고 좀 뭔가 달라요. 도파민은 남들을 이겼을 때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을 도파민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따뜻한 행복. 세로토닌, 옥시토신, 아나다마이드, 엔돌핀은 적고 도파민은 바로바로 느끼고. 도파민 중독이죠. 남들과 이겼을 때 사촌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사서 남을 배 아프게 했을 때 내가 동창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동창이 20평대 아파트 자가로 구매할 때 나는 30평대에 산다는 사실을 동창들이 알아줘서 어깨가 축 처지는 걸 봐서 내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치졸한 면을 갖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요거에 대한 생각은 한국인은-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예, 한국인의 예, 탄생이라는 책에 예. 다 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를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 공감할 수밖에 없어. 네네네.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인의 탄생에서 예. 한국인을 숭고한 속물이라고 했거든요. 속물은 속물인데 숭고한 속물. 네, 근데 이 숭고함에 대한 얘기까지 여기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속물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속물은 굉장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마음이 쉬질 못하며 고생하는 속물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속물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이거는 머리를 좋게 만들죠. 하지만 불행하게 만들죠. 한국인의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태생적인 생존 환경이 예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을 불행한 수재로 만들었다. 그 노력할 수밖에 없고 노력해야만 예측을 해야만 머리를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럼요.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네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손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테크닉, 치과 의사분들도 그렇고 네. 뭐 외과 의사들 당연하고 네. 손기술 쓰는 엔지니어링 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인의 손기술이 왜 뛰어나 뭐 젓가락 뭐 이야기 나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80년대 일본에서 먼저 나온 얘기. 80년대 거기도 젓가락 쓰니까. 네, 80년대에 일본이 세계적으로 워낙 잘 나가는 국가가 되다 보니 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퍽이나 흡족하고 뿌듯하단 말이죠. 우리는 왜 잘났을까? 딱 보니까 우리는 젓가락을 쓰네. 90년대 우리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드디어 누리기 시작한 시대가 우리나라 90년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맞고 한번 이제 휘청했었죠. 네. 그때 우리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중국에서도 요 얘기 슬슬 하고 있고요. 베트남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한중일 삼국이 아까 네. 세계적으로 똑똑한 그 나라 검사하에 보면 항상 네. 상위에 오른다고 했는데 젓가락을 쓴다라는 또 공통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우리의 성공과 지능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상 비평이다. 우리가 철저한 인문학적 근거 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뭔가 그럴듯하게 들려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인상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인상 비평에서 벗어나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자. 젓가락질 잘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서양인들 보면 포크질도 똑바로 못하는 거 이제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쥐어받고 싶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느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젓가락질은 의외로 서양인도 연습하면 잘합니다. 연습하면. 그럼요. 네. 동아시아인만의 대단한 무엇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미국의 상류층 자제들은 젓가락질 교양이에요. 이제. 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이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밥알을 흘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걔네 배워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저는 젓가락질을 어릴 때 똑바로 못 배워서 X자로 하거든요. 근데 젓가락질을 아주 제대로 하는 미국인 하나가 네.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네.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미국인인데 젓가락 하면서 막 이렇게 예, 미국 사람이 젓가락질 더 잘한다고? 미국인은 내가 젓가락질 제대로 한다. 넌 뭐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아 이것들이 실전 경험을 무시하는구나 싶어서 예. 제가 X자 젓가락질로 예. 깨를 하나 딱 집어서 먹었거든요. 예.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밥만 잘 먹으면 된다. 걔네가 아무리 젓가락을 잘해도 깨를 집지 못해요. 스시 같은 걸 잘 집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정밀한 손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분업화가 안 됐을 때 이 손기술이 많아지고요. 분업화가 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가령 유튜브에서 인도나 파키스탄 아저씨들 네. 뚱땅거리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손재주가 좋지? 우리 놀라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시골에서 웬 농부가 뭐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유튜브에서 네네. 손재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상상을 많이 초월하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정근대 사회에서 손재주는 농경민보다 유목민이 더 좋았어요. 유목민의 손기술이 더 좋았다고요? 그렇죠. 자, 농경민은 농사 짓는 농부 따로 있죠. 대장장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음악과 쇼를 제공하는 남사당패 있죠. 예. 예, 대장장이 따로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가족 다루는 사람은 갑받치. 그 정도 분업화가 될 정도로 모여 살지도 않고 유목민들은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해요. 다 직접 해야 되는. 네, 다 직접 해요. 실제로 유목민들의 뇌가 농경민보다 뇌의 용량 자체가 더 커요. 개개인은 유목민이 더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가지는 힘은 못한 거죠. 이 분업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우리 때와는 손재주가 다르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한 세대 위만 올라가도 저희 아버지 세대는 창문, 신발장 같은 거 직접 짰어요. 어디서 네네. 목재 구해와서. 예. 짱짱해요. 안 파니까. 만들어서 써야 됐고. 그리고 파는 것보다 싸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된장, 고추장, 김치 직접 다 담그고 그쵸, 만두 빚고 바느질하고 지금은 사는 게 그런 걸 다 하는 것보다 더 싸죠. 그죠? 왜냐하면 분업화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제적인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분업화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분업이 세계적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손재주는 된 거예요. 조금 퇴화되는 거예요, 이제. 퇴화된 거죠.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직접 해야 되니까, 군대에서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요. 바느질 우리 잘했잖아요. 근데 인간 오바로크. 네. 근데 지금 우리 바느질 하라 그러면 할 줄 아나요?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네. 못해요. 우린 손재주를 잃었어요. 그만큼 분업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양말에 구멍이 났을 때 양말을 꿰맬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양말 사고. 한 켤레가 1,000원인데 그 바느질 키트를 사는 게 더 비싸잖아요. 아하.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분업화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분업화는 인간의 손재주를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능이 높아진다? 이거는 젓가락 사용 문명권 사람들의 행복한 상상 정도로 일단은 치부해야 될 것 같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재주는 지능의 일부이지 지능 자체는 아니라는 지능의 네. 일부일 수는 있어도 지능 자체일 수는 없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손이 얄쌍하죠. 가늘고 길기도 하고 왜 손 예쁘다는 소리 남자들한테도 막 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 거의 곰발바닥만 하기도 하고 네. 두툼하고 하다 보니까 왠지 정밀한 거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이 시대에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돌리겠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동남아의 손 작은 사람들보다 정밀한 거 조립 못할 거다. 물론 요즘에 다 기계로 합니다만 제조업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바로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을 때 네. 바로 그 영국의 자본가들은 정밀한 손동작을 위해서 왜냐면 공장에 사람을 우겨놓고 정밀한 손동작으로 사람을 13시간, 15시간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시엔 노동 착취가 엄청 심했으니까.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을 쓰는 걸로 간단히 해결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국가적인 단위에서 그런 건 없고 제 친구 중에 100kg 넘고 키가 190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천하장사가 제 친한 친구들 중에 3명이 있어요. 씨름부 나오셨어요? 한 명은 국가대표 청소년부 럭비부 주장이었고요. 오. 한 명은 그 어렸을 때부터 천하장사였고 한 명은 이제 서울시 헤비급 태권도 대표였고 막 이런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저까지 이제 4명 만나잖아요. 그럼 저를 가운데 몰아놓고 막 머리를 쓰다듬고 막 이러면서 홍 작가님도 되게 덩치 큰데? 저는 키가 184인데 네. 그러면서 야, 너 우유를 안 먹으니까 이렇게 키가 안 크지 막 이러면서 저를 놀렸단 말이에요. 키 애들이. 184 귀엽다고. 네, 그러면서 막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안 커? 너 밤 남기지 말라 그랬지? 막 애들이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랑 걸어 다니면 막 길거리가 막 이렇게 막 홍해처럼 갈라지긴 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모두 저보다 젓가락질 잘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예, 덩치 크고 손이 우악스럽고 뭐 그런다고 젓가락질을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동양의 젓가락과 서양의 포크는 원래는 다 식기 도구가 아니라 조리 도구였어요. 조리도구요. 조리 도구가 그러니까 주방에 있던 물건이 식탁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국을 끓일 때 옛날에 동아시아의 고대 원래 식사 농경문명권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예. 밥반자 예. 그다음에 국갱자에서 반과 갱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처음에 반이라는 글자 상용문자 글자가 나왔을 적에는 그때는 밥을 맛있게 익히는 무쇠 가마솥이란 게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밥을 익히는데 그렇게 찰지고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물건을 인간이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중국의 길거리에 가면 이제 보면은 만두 찌는 그 나무판들 있죠. 네네네. 그런 나무판 같은 거에 김을 쬐가지고 곡물을 쪄가지고 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찐밥. 굉장히 그 우리가 먹는 시루떡 중에 굉장히 거칠고 쫄깃하고 능질능질한 못 만든 시루떡 같은 그런 게 원래 반이에요. 그걸 원래 반이라고 합니다. 갱은 그 반을 꾸역꾸역 먹을 때 목 막히지 말라고. 그다음에 반은 거의 탄수화물 위주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라고 이것저것 넣고 끓인 서양의 뭐 영원 스프 있죠. 서양의 무슨 여관에 네. 영원히 계속해서 뭔가를 넣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계속 그 영원 끓이는. 스프 네. 같은 그런 게 원래 갱이에요. 그래서 갱을 끓일 때 휘젓거나 재료를 뭐야 왜 죽은 쥐가 둥둥 떠 하면 그걸 건져내거나 혹은 새로운 재료가 생겨났을 때 그거를 다시 집어서 그 갱에 추가를 하거나 그럴 때 쓰는 집게가 원래 젓가락이에요. 조리도구. 조리도구입니다. 근데 그 집게를 쓰다 보니까 조리하는 예, 예, 사람이 예. 조리하다가 이걸 먹기도 하고 혹은 서빙을 하다가 이 서빙하는 사람은 집게로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집에서 네, 뭐 네, 잔치하거나 그럴 때 네. 그러다가 그게 식탁으로 가면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집게가 젓가락이 된 거고요. 어. 포크는 원래 칼이에요. 칼 2개를 쓰고 원래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조리이자 식사죠. 바베큐 같은 걸 구워 먹으면서 사냥감을 서양의 귀족들이 칼로 잘라서. 중세 귀족들이 칼로 자르고 그건 조리이자 취식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식탁에 칼 2개가 오게 되면서 한쪽 칼로는 고기를 찍고 찍고. 한쪽 칼로는 자르고. 고기를 자르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고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여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포크가 그러면 갈퀴가 원래는 이제 칼이었는데 송곳이 됐다가 찍기 좋게 이 송곳의 갈퀴가 2개가 생겼다가 3개가 생겼다가 최종적으로 4개에서 멈춘 게 지금의 포크거든요. 그래서 둘 다 조리 도구로부터 왔다. 그래서 포크를 쓰느냐 젓가락을 쓰느냐를 가지고 머리가 좋네 나쁘네 하는 것은 인상 비평일 뿐 명확한 인문학적인 근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한국인의 지능 얘기하다가 어떻게 포크의 기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 왔네요, 인상 우리가. 비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야 결과만 보고. 야 그리고 또 이런 인상 비평도 있어요. 우리만 쇠젓가락 쓰잖아. 쇠젓가락. 예. 아, 다른 데는 나무젓가락 쓰는데 우리는 스탱 쓴다고. 우리만 쇠젓가락 쓰잖아. 예. 이거 우리만의 특별함 아닐까? 특별함이긴 한데요. 예. 그건 지능과는 상관이 없고 첫 번째 우리가 국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국물 요리가 아닌 반찬도 국물이 많습니다. 나물 같은 거 다 젖어 있잖아요. 예. 나무 젓가락을 쓰게 되면 나무가 그 물이 배가지고 그쵸, 썩어요. 예, 썩기도 하고 터지고 갈라질 거 아니에요. 예. 게다가 물을 한번 먹은 나무가 건조되게 되면 쩍쩍 갈라지겠죠. 우린 사계절에 너무 뚜렷하고 습한 계절과 건조한 계절이 명확히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네. 겨울은 엄청 건조하고 여름은 엄청 습해요. 이런 데서는 나무 식기를 안 쓸 수 있다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위생적으로. 그래서 쇠젓가락을 쓰게 된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조건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머리 좋다는 얘기 해도 돼요. 하려면 정확히 해야 돼요. 아하. 지정학적, 지리적, 역사적, 그다음에 그 한국인의 생존사와 투쟁사를 정확히 따져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 젓가락을 쓰니까. 아니 그러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거랑 똑같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젓가락을 쓰는 거예요. 젓가락을 써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상비평의 근거에서 한국인은 어떻다느니 욕해도 되고 국뽕해도 되지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을 인문학적인 말로 포장해서 하면 안 된다. 인문학은 명확해야 되고 좀 더 치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크 젓가락 얘기를 좀 쓸데없이 하게 됐네요. 이제 어디 가서 젓가락 사용을 해서 똑똑해졌다 이런 말은 안 하겠어요.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앞에서 이야기 듣고 보니까 한국인이 똑똑한 거, 평균적으로 세계적으로 지능이 그건 사실이에요. 높은 게 참 슬픈 기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불행이
똑똑함을 가져왔다. 똑똑해서 또 불행하기도 하다라는 거. 그거는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 그러니까 근데 네. 지능이 높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보면 참 좋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경쟁에서 패배했고 낙오했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그 도파민 중독 민족이기 때문에 예,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느끼는 좌절감이 특히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매우 압도적으로 심하죠. 자살률 높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특히 도박성 그 다음에 왜 투기성 되게 네. 강하다고 하는데 도파민 그거 중독이라 역시 그래요. 다른 아난다마이드나 네. 옥시토신 행복물질보다는 도파민에 더 많은 자극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그럼 그 투기성도? 네, 맞아요.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머리가 좋은데도 주식으로 많이 잘 잃어요. 맞아요. 한국인이. 머리가 좋은데도 주식으로 잘 잃는데 이 모순이 왜 있냐? 애초에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듯. 모순처럼 보이나 사실은 쌍을 이루는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의 제일 네. 약한, 취약한. 네. 근데 뭔가 어디서든 행복 물질은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생존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도파민에 더 기대는 거죠. 그렇죠. 투자할 그래서 때도. 놀 때 느긋이 놀지 않고 빨리 미친 듯이 밤새서 음주감으로 노는 것을 논다라고 하죠. 열심히 놀아야 된다고. 네. 놀 때 열심히 놀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은 아, 놀 때 외국인들이 딱 노는 그 이미지는 어디 무슨 하와이 섬 같은 데서 네. 태평양의 섬에서 해먹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보름 동안 휴가 즐기고. 예, 그렇죠. 그거 한국 사람들 우리도 선진국처럼 약간 우리도 선진국 국민처럼 여유로운 삶을 나도 이제 돈을 조금 벌어봤으니 한번 해볼까 하고 한국 사람들도 해먹에 한번 누워본 사람 많죠. 20분 있으면 다 일어나요. 네. 아니 나 이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와 이거 진짜 해봤으니까 됐어. 이런 한국 거죠. 사람들은 해먹 누워 있다가 네. 잠들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야 빨리 딴 데 돌아다녀야지. 저쪽 관광 가야지 하고 그렇죠. 아침 7시에 자동차 시동 켜고 아, 물론 야 지도 그렇습니다. 펼쳐. 오늘 어디 가야 돼. 진짜 놀 때도 열심히 놉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야지 한국 사람들은 놀 때 강박적으로 약간 극악스럽게 놀죠. 그 이유가 이것도 한국인의 탄생에 제가 썼지만 그 놀 때 예. 일상의 불행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 심하다면 그것을 벗어던지는 행위도 극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양상도. 그런데 이게 현대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민족은 음주 가무에 미쳐 있다. 안 쉬고 며칠에 걸쳐서 잠도 안 자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미친 듯이 논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고대 중국 사서에 쓰여져 있으니까요. 한국인의 선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예. 어떠한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생존을 시작했고 그 환경이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기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압력을 행사했을까? 그러니까 지정학과 지리부터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거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문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도 한국인들 왜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예.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있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즉석에서 인상비평을 하거든요. 어떤 인상비평을 스스로 제일 많이 하냐면 예. 우리가 20세기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6.25 전쟁 때 다 사람들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고 빨리 발전하느라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그럴듯하죠. 이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인상비평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 걷는단 말이에요. 걸음을. 네네네. 그래서 걸음 왜 빨라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예. 라고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고대 사서인 후한서 동의열전 고구려주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빨리 걷는지 모르겠다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는 원래 빨리 걸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고구려 사람들도. 예. 먹고 살기 힘든 자연 환경, 아까 지리적 말씀하셨- 조건이 우리를 생존을 위해선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몸 상태를 만들면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원래 빠르게 만든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살아남기 그렇죠. 힘드니까. 작가님이 몇 시에 나가셔야 된다고요? 저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러 바칠게요. 지금 제가 원래 이게 1시간 10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2시간 아직 2시간 안 됐어요. 에이, 2시간? 제가 지금 2시 5분에 왔거든요. 지금 4시 19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러바치시고 참. 이대호 대표님이 다치셨어요. 네. 예, 지금 목발을 짚고 계시거든요. 무릎을 엄청 다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이러시는 분이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홍대선 작가님 좀만 이따 가시죠 이러니까 이 환자 어드밴티지 때문에 예. 제가
거절을 못하고 한국인 붙잡혀 있습니다. 예. 열심히 살려고 영상 하나라도 더 뽑아내려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또 좋은 말씀 나눠드리려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번에 또 홍대선 작가님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저 더 하면 목 쉬어요. 이게 뒤에 스케줄도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한국인의 탄생 책을 보시면요. 또 어디 나가서 여러분이 또 이야기하실 썰 푸실 게 정말 많아집니다. 또 근원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썰풀라고 쓴 책은 아니고 한국인이 어떠한 집단인지 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나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무언가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라고 맞아요. 하는 거 우리와 나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 천착해오던 주제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멋있게 자랑을 하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뭔가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끝내려고 민망하다 보니까 했지만 말이 좀 홍대순 안 나오네요. 작가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도 있다. 그래서 녹화 이렇게 길어진 것이다. 라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예. 이제 아니, 홍대순 작가님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빨리 나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